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철학자들도 더러 말해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개념적이지 않은 명쾌한 대답이 있을까요? 철학은 과학과 수학과 같은 학문입니다.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과 수학과는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은 보통 실증적이고 관측 가능한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수학은 수, 도형 등의 개념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 철학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개념을 통해서 가설을 증명한다는 점이죠. 네. 근데 수학이 명쾌한 답이 있는 이유는 수학의 개념은 누구나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철학은 한 단어의 개념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특히 개념이 명확하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개념을 통해서 또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철학의 작업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철학자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 개념은 온전히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철학책을 읽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항상 철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설 혹은 그 증명을 의미하니까요. 예를 들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길고 지루한 이야기죠. 헤겔의 정신현상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정신이 현상학적으로 설명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척 어렵고 긴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역시 어렵네요. 누군가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역시 시간이죠. 그건 그 사람의 말투, 언어의 습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철학자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는데 어떤 언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인 거죠. 개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은 더 걸리겠죠.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막힌다면 그걸 지금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그 개념이 책을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 네, 저도 그 책을 쓰다 보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된 건데 철학은 절대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되기는 좀 힘든 건데 개념을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빈틈이 생깁니다. 이게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의미들을 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념의 폭이 좁아져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어떤 개념은 그 의미나 사용을 하나로 규정해버리면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생기거나 오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문장들이 필요하고 때문에 이것이라는 개념이 진짜 저것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빈틈을 메우면서 필요 없는 오해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너무 길기는 하지만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네요.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방정식을 풀 수 없는 것과 같죠. 니체는 어떤가요? 니체의 명언집 같은 경우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니체의 명언집은 니체 전체의 저작에서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문학적인 공간과 그 니체의 글이 가지는 그 문학적인 공간과 해석의 여지들이 많은 문장들을 그것도 아주 부분적으로 꺼내서 모아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그리 오독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니체가 뭐 헤겔보다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이해하시나요? 아주 부분적으로만요.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그 이성과 의식은 제가 쓴 책의 기초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재생산과 신체적 연극은 서양 철학의 이야기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물론 그거보다는 스피노자와 들레즈에 가깝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 독일어 특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정반합에서 이 합이 가지는 의미는 보존하다, 폐기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독일어입니다. 이것을 단지 영어로 번역하면 to move가 되는데 이러면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독일 관념론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제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변증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3부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 대부, 아이언맨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서양에서는 아주 좋아하죠.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1편은 정의입니다. 정반합 중에서 정. 배트맨이 어떻게 정의를 찾고 배트맨으로 거듭나는지를 말하고 있죠. 2편은 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스레저의 조커가 등장하죠. 이것은 또 아주 익숙한 서양적인 사고인 선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커가 배트맨에게 네가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서양적인 아주 익숙한 서양적인 사고인 선악의 개념들을 전복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진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가 감정, 사랑과 증오, 뭐 에로스와 타나토스 뭐 이런 작용들이 오히려 하나의 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3부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는 정과 반이 합쳐진 새로운 정의를 가진 베인의 등장으로 이 3부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반합만으로는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나가기가 좀 짧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반합, 반합이 더해져야 어떤 모든 이야기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철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양 철학은 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욱이 구조주의 이후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죽고 새로운 조류도 더 이상 생기고 있지 않죠. 그런 지식은 이제 핸드폰만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서양 철학이 지금까지 주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주체가 실패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철학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논리적인 형식을 가지고 말이죠. 누군가 편협하고 편견에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 철학이 그 자체로 가지는 힘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더 철학으로부터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식이 과부하인 상태이니까요. 앞으로의 철학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개념은 충분히 나왔고 그 개념들이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단지 난해하다는 오명을 벗어내고 삶에 되어야 하는 거죠. 철학은 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인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그것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들을 분별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힘. 철학이 결국 인간을 향해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